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랄프 씨, 사계절 중 가장 결혼식을 많이 여는 달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마도 너무 춥거나 더운 날을 피해서 봄, 가을쯤에 많이 하지 않을까요? 네, 한국에선 보통 5월이나 10월에 가장 많이 결혼식을 올려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치르죠. 오늘 야간 매점에서는 결혼식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 살인 사건입니다. 과연 신혼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사건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25세 미국 남성 코디 존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몬테나주 칼리스펠에 살고 있었고 노마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던 그는 밝은 성격 덕분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교회가 끝난 후 코디는 타코벨 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22살의 조던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든 코디는 그레이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011년 10월 31일 할로윈 파티에서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코디는 그레이엄과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코디는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성과 같은 지붕 아래서 매일 일어날 수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녀를 향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고 그는 결혼을 결심하고 프로포즈를 준비합니다. 2012년 12월 그는 반지를 건네며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레이엄은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둘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도 매우 들떠 보였다고 해요.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가 이렇게 행복한 적은 오랜만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해를 넘긴 2013년 6월 29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은 칼리스펠에 있는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코디는 회사원으로 그레이엄은 베이비시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보세요? 저희 조카가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갑자기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조카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삼촌이 코디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코디가 회사에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요. 조카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불안한 느낌이 든 삼촌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가장이 갑자기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연락도 없이 그만둘 리 없었기에 삼촌은 조카에게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디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코디의 행적은 물론 주변인들까지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코디의 회사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프레드릭슨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코디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요. 출근 시간이 지나도 코디가 나타나지 않자 프레드릭슨은 왜 오지 않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질 않았고 프레드릭스는 코디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코디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프레드릭스는 오후 4시 30분 코디의 아내 그레이엄에게 메시지를 보내 코디의 행방을 묻습니다. 이에 그레이엄은 코디와 부부싸움을 했고 코디가 워싱턴으로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의 말을 들은 프레드릭스는 그녀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가출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아내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불안한 느낌이 든 프레드릭스는 결국 7월 9일 코디의 부부 집으로 향합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뒷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프레드릭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이나 교도소까지 연락을 해봤지만 코디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코디의 가족들도 그를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코디의 어머니는 어디에서도 아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며느리 그레이엄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레이엄이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깨림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열흘도 안 돼 신랑이 실종됐음에도 그레이엄은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레이엄은 남편을 찾는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다고 해요. 분명 매우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던 7월 10일 이른 아침, 친정 부모님 집에 있던 그레이엄은 카르만 토니 607이라는 계정에서 전송된 메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토니입니다. 코디를 찾지 마세요. 그는 죽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당신의 글을 보고 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 술집에서 그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코디와 일행은 숲속으로 잠시 차를 타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뒤 코디를 제외한 친구들이 돌아와 숲속 어딘가로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코디가 차에 내려 하이킹을 하다가 추락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추락사한 사람이 코디라고 확신합니다. 이후 친구들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 실종 신고를 취소하세요. 코디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코디의 사망을 알리는 충격적인 메일이었습니다. 그레이엄과 그녀의 어머니는 이 메일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메일과 함께 핸드폰을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형사는 수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보를 한다면서 사망했으니 신고를 취소하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형사는 메일을 보낸 계정 정보를 얻기 위해 구글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루가 지난 11일, 그레이엄은 가족과 함께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찾아 실종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는 자꾸 한 곳을 배회하며 협곡 아래를 내려다보았다고 해요. 그러자 가족은 그녀에게 왜 자꾸 그 자리를 서성거리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레이엄은 그냥 느낌이 온다는 대답만 했고 몇 분 동안 다른 각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그레이엄은 무언가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이 다가왔는데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60m 아래 물가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코디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이 코디임을 직감한 남동생은 쓰러져 울기 시작했고 그레이엄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레이엄과 가족은 인근 잡화점으로 뛰어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은 공원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 시체가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직원은 당시 그레이엄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공원 경비원은 그레이엄과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녀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경비원은 그녀가 어떻게 남편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게 됐는지 물어봤고 그레이엄은 남편이 죽기 전에 와보고 싶어 했던 장소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곧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시신은 수습됐습니다. 시작된 현장 수사에서 시신이 발견된 계곡을 따라 내려간 경찰은 코디의 신발과 지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글로부터 의문의 메시지를 보낸 계정 IP가 경찰로 전달됐습니다. IP를 넘겨받은 형사는 IP를 추적해 보았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IP의 주소가 다름 아닌 그레이엄의 친정 부모님 집 컴퓨터였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정의 생성 날짜는 메일을 받은 날과 같은 7월 10일이었습니다. 코디가 사망했다는 메일을 본인이 전송하고 본인이 받은 이상한 정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내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FBI까지 넘어갔고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FBI는 시신이 발견된 국립공원 CCTV를 확보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CCTV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지 8일이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7분경 공원에 들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힌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찍힌 CCTV에서는 그녀가 혼자 나타났고 코디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국립공원을 빠져나온 것을 확인한 FBI는 그레이엄을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수사관은 체포된 그레이엄에게 CCTV 사진을 보여줬고 코디가 사망한 날 밤 그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모든 게 들통났다고 생각했는지 그레이엄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자백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인의 일방적 진술과 주장이므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성적인 문제로 오랜 시간 부부싸움을 벌였다고 해요. 자료에 따르면 그레이엄은 엄격한 종교적 양육으로 인해 코디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화해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나갔다고 합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도착한 부부는 입구에서 북쪽 방향으로 37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차를 주차합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레이엄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부부는 다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분위기는 악화됐고 코디는 그레이엄의 팔을 잡았다고 해요. 그러자 그녀는 노우라며 소리친 다음 손을 뿌리쳤는데요. 사건은 다음 순간 발생했습니다. 코디의 손을 뿌리친 그녀가 갑자기 두 손으로 코디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등을 밀린 코디는 계곡 아래로 추락해버립니다. 추락한 코디는 그 충격으로 온몸이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녀가 진술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범인으로 검거되고 사건이 알려지자 그녀에 대한 갖가지 흉흉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결혼식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직후부터 갑자기 결혼 생활이 너무 비참하다며 친구에게 털어놓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살해하고 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에게 코디가 죽었다는데 수사를 그만해도 되지 않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보다 수사를 중단하길 바라는 목적을 내비친 게 너무도 수상했습니다. 네 번째,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그녀는 남편이 떨어진 자리에서 남편의 선글라스를 쓰고 춤까지 췄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굉장히 신나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레이엄은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타 범인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공개적으로 그녀를 소시오패스라고 발표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소시오패스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을 자신의 착취 도구로 생각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레이엄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그녀가 거짓으로 이메일을 꾸며내 사건을 사고인 것처럼 꾸민 점, 초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점을 들면서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레이엄과 그녀의 가족이 방송에 출연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추락사한 남편의 사체를 찾는 과정에서 사용된 $20,000의 비용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가석방 없는 3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글레이셔 국립공원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소시오패스에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사건이었어요. 한쪽은 사랑보다 결혼식을 올리는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점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뭔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이면이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요. 그녀의 진술과 자료를 계속 봐도 남편을 살해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언가 그녀가 밝히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고요. 정말 관심을 받기 위해 남편을 죽인 것이라면 극악의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로 뭐 보험 문제나 금전 관련 뭐 이야기는 없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보통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보험 사기나 좀 금전 문제로 보통 귀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더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해버리면서 아내의 진술만 남은 상황이었고 사건의 진상은 왠지 미제 아닌 미제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동기는 뭐 납득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네, 그럼 야간 매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